15분이라고 쓰고 그렇게 15분이라고 듣고 한 30분 정도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죠. 네, 최대한도로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내용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또 연관된 내용들을 슬라이드에 조금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뛰어가면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은 주제는 두 가지의 죽음을 대하는 세 가지의 양상. 구런이라는 사람과 가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마천이라는 사람의 죽음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죽음관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 사람들의 생명관 혹은 삶에 대한 관이다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가 죽음이어서 제가 죽음이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쓸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 세 사람이 곧 죽음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그거에 관련돼 가지고 사마천이라는 역사가 쓴 사기에 이 구런 가생열전이라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가생은 가의를 나타내는데요. 이 사마천이 왜 하필 구런과 가생을 선택을 했고 그 두 사람을 각각 다루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의 전에서 열전에서 다루게 됐는가 그걸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도대체 뭐를 말하고자 했는가 또 그렇게 사마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오늘날 지금 여기로 갖고 끌어와 가지고 읽는다라면 또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 이러한 차원에서 제 오늘 발표가 연구 노트 수준에 좀 지나지 않지만 설계를 그런 식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열전이라는 파트를 읽는 방식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한데 그 중에 그래도 좀 주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마천이 자기 이제 사기를 쓰고 태사공 자서라고 서문을 붙이는데 맨 뒤에 붙이는데 그 서문에서 발분저서라고 이렇게 이제 축약적으로 표현이 되는 그런 글쓰기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드러내서 글을 쓴다라는 뜻인데 그때 분노는 사원이 아니라 사사로운 원망이 아니라 공적인 분노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올곧게 살았는데 세상으로부터 자기가 어떠한 피해를 입었을 때 잘 되는 것은 고사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사람들은 너 피해 입었어, 너 형벌 받았어, 그러면 너 잘못한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한 자기의 올바름을, 올고즘을 이제 글쓰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주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 발본저서의 전통인데요. 이 전통에서 주로 열전을 읽는 것이 주류적인 열전의 읽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열전에서 다루고 있는 인물들의 행적이나 그 사람들의 삶 혹은 연관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이 자신의 오름을 뭐 하늘 앞에서의 오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역사 속에서의 오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그러한 하나의 연관된 방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인물들의 삶이나 행적이나 사건, 그 사람들의 어, 사유, 학설들을 갖다 씁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구론과 가의 또 사마천의 이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사마천이 이 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사람들의 열전을 썼다. 이제 이런 각도에서 읽은 결과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용은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설계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주제를 사마천 구런가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봄에 있어서 주된 텍스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구런 가생열전, 그다음에 사마천이 이만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이것과 그다음에 태사공 자서, 그다음에 비사부르부라고 하는 이 지식인, 사는 이제 지식인이고요. 지식인이 불우 때를 만나지 못하다. 그러니까 자기 뜻을 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비탄해하는 부는 이제 운문하고 산문의 중간 정도 형태의 그런 문체입니다. 어, 그러한 이제 작품을 지었는데 예, 이제 오늘 이 비사부르부는 언급이 안 되지만 나중에 글로 완성을 할 때는 이런 텍스트를 갖고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천 구런 가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했고 좀 더 자세한 내용입니다. 예, 참조하시라고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구런 가생열전은 사마입니다. 먼저 구런의 작품을 독파합니다. 이소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이제 운인데요. 이 작품을 독파하면서 구런의 뜻을 가슴 아파하는데 이때 가슴 아파한다라는 것은 일정 정도 동의를 하면서도 일정 정도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왜 꼭 그랬어야 되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그 두 가지 반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가 일군의 논자들에 의해서는 뭐 불세출의 역사서다 그런 평가를 대대로 받아왔는데 명대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사마천의 사기가 훌륭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만 권의 독서와 만리의 여행이다. 그러니까 일본 학자에 의하면은 적어도 7번 정도 엄청난 넓이의 강역에 이 중원을 돌아다니면서 역사적인 사실을 판단하기 위한 일종의 학술 답사를 다녀왔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행의 인프라를 생각한다면 이건 사실 목숨을 내걸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한 건데요. 그러한 어떤 그 사마천의 이 역사 서술을 해가는 과정이 이 구런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구런이 투신했던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사를 통해서 구런의 인간됨에 대해서 이제 이 공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런보다 조금 그 후에 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자신은 옳고 없고 아주 빼어났는데 무고함 그 모함 같은 것들을 받아가지고 좌천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좌천이 된 곳으로 가다가 구런이 투신한 곳을 지나게 됩니다. 그 부근을 지나는데 그때 이제 구런을 조문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부를 짓습니다. 상하천이 이 작품을 통해서 구런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곱씹게 되고요. 또 가희가 죽기 직전은 아니고 그러니까 죽어가는 과정에서 복조부라고 하는 또 그러한 작품을 씁니다. 상하천이 역시 이 작품을 만남으로써 구런이라는 존재를 구런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는 그러니까 처음에 가슴 아파했을 때 왜 꼭 그런 선택을 했어야 되는가라는 이 아쉬움 같은 것들을 그래 당신의 입장이라면 내가 그 당시 당신이 처했던 그 입장이었다라면 나도 충분히 당신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이 일종의 화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공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이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구런을 하고 동일시했다라는 건 나도 구런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구런에 대해서 아쉬움이 이제 제거되는 아쉬움이 해소가 되는 그런 구런과의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이 실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밑에 있는 구런 가생열전의 갈물이라고 할 수 있는 태사공 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의 내용입니다. 전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중간 두 번째 줄에 구런이 스스로를 빠뜨렸던 물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떨구었고 그의 인간됨을 헤아려 알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히가 그를 애도한 구를 볼 때면 구런이 그러한 재주로 바로 죽지 않고 다른 제후한테 가가지고 유세를 했으면 그 제후를 통해 가지고 자기 뜻을 세상에 펼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구런의 제주 정도라면 어느 나라든 다 받아들였을 텐데 왜 초나라에서 이제 조국이 초나라인데 초나라에서 쫓겨났다고 바로 투신을 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괴이했다. 이게 이제 사마천이 가슴 아파하면서도 불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그런 안타까움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예, 해소되는 과정을 이런 문학 작품들하고 만남으로써 그럼으로써 이제 이렇게 어, 체험하게 됐다, 깨닫게 됐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사마천은 이릉이라고 하는 장수를 옹호를 하다가 궁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고환이 제거당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데 그 당시 궁형이 사형보다 더 무거운 벌이었습니다. 한대 제도에 의하면은 사형을 언도받으면 2천석 정도가 되는 벌금을 물거나 그 다음에 사형보다 더 중한 벌을 자청을 하면 사형으로부터 벗어납니다. 근데 이천석이라는 게 이게 그 당시 군수의 연봉인데요. 그 당시 군수는 어느 급이었냐면 춘추전국 시대로 치자면 그 지역 군주라고 할 수 있는 제후 정도, 제후의 복록 정도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보이만서에서 난 돈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사형보다 더 중한 궁형을 자처를 했다. 그러니까 고환을 제거당한다라는 것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남성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사회적인 죽음, 사회적인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결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하천은 자결을 지금 안 하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 더 살면서 이제 사기를 완성을 하는,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한 그런 케이스고요. 불어는 이제 올곧게 살았지만 참소를 받아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추방이라는 요 형벌의 무게가 지금 우리 감각으로는 사형이나 구형 같은 것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것, 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사형보다도 이게 중요한, 더 무거운 벌일 수도 있었다. 아니, 사실 그랬다라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좌천을 당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소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소외의 내용은 뭐 이제 직위들의 이제 네트워크로부터 내가 이제 방출당하는, 그래서 나의 삶의 근거가 직위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깨짐으로써 나의 삶의 근거가 이제 해체가 되는 이제 그런 식의 의미, 실존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구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시적으로 자살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히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연된 자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그 제후급인 양나라의 회왕이 마을에서 떨어져서 죽자 통곡을 하면서 1년여 동안 통곡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연된 자살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여튼 연구 목표는 좀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이러한 이제 죽음들이나 삶에 대한 관점을 살펴보면 있어서 이 고대 중국인들이 죽음 혹은 삶에 대해서 어떤 사유를 갖고 있었는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나온 텍스트에 예컨대 이게 여시춘추라는 그런 텍스트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죽음이 최악이다라는 관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죽음보다 더 최악이 살아있는데 삶을 그러니까 옥죄물 당한 상태로 살아있는 것, 이게 최악이다. 그런 식의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논자들은 정근대기 한자권에 그래도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육아 기반의 이 사유에서 삶과 죽음의 관계를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죽음은 삶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죽음하고 삶을 이제 따로 떼어놓고 사유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삶이 끝나면 죽음도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가 삶이 끝난 다음으로 계속 이렇게 연장돼서 사유되는 그런 식의 모습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아 계열 텍스트에서는요. 그래서 이걸 두고 어떤 논자는 죽음을 삶에 가두었다. 그러니까 보통 죽음하면 삶 다음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죽음은 그냥 삶이 끝나면 죽음도 끝나버린다라는 그런 식으로 봤다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논자들의 분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죽음과 삶은 한 몸의 두 국면이다. 마치 동전 하나의 양면처럼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자고 이런 이 심포지엄도 하고 있지만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열심히 죽어가면서 지금 이런 열심히 심포지엄도 한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관련된 논문을 하나 쓰면서 육아 쪽의 이 생사관은 이 삶을 죽음에 비해서 특권화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다 하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어, 예를 들어서 기독교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현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 것, 뭐 그런 식의 이제 강조가 되는 것처럼 어, 이 살아있는 삶이 특권화됨으로써 살아있는 삶을 이제 어떻게 열심히 살 것인가,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이제 기존의 논자들은 두고 도덕적 생명관, 뭐 생사관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예컨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유명한 뭐 15의 학문의 뜻을 두고 뭐 마흔이면 부록이고 이런 것도 왜 공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에 관한 뭐 굉장히 많은 학설이 대대로 쌓이고 쌓여 있지만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살아있는 그 삶의 시간이 특권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윤리적으로 정당화 하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각도에서 이렇게 연령대를 나눠 가지고 각각의 연령대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윤리학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좋은 삶이라는, 그러니까 뒤집으면 좋은 죽음을,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완성이니까 좋은 죽음을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한번 논문에서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아의 생사관이라는 것은 현실의 삶을 이제 얼마나 도덕적으로 충실하게 사느냐. 그게 이제 결국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직접적으로 엄명하진 않지만 결국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유를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선배 학자들의 이 고대 중국인들의 죽음에 대한 이런 관념에 대한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오타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 김충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원로 교수님이신데 공간 죽음, 뭐 시간 죽음 해가지고 시간은 어떠한 이 통생명이라는,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삶 속에서 나라는 사람이 거기 마치 대나무의 이 마디들처럼 한 마디 마디가 이제 그 하나하나의 그 이제 개별자들인 거고, 그랬을 때 그 한 마디가 없으면 대나무가 죽는 것처럼 그로 내 삶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아래로 계속 물려줘야만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삶이다. 이런 거를 이제 김충렬 선생님께서는 이제 시간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공간은 이제 이런 개별자들이 가정이나 사회나 뭐 이러한 조직들을 이룸으로써 그럼으로써 그 조직을 기반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조직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 빠지면 그 조직 구성체에 구멍이 하나 생기는 거고, 그러면 그 구멍이 때문에 이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고로 나는 내가 뭐 혼자 독단적으로 뭐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식의 어떠한 생명관 같은 것들을 갖고 있었다. 그거를 이제 공간 죽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뭐 이양만 선생님도 이렇게 나눴고요. 저 극단적 생명이라는 것은 저 앞에 나온 자연 생명과 사회적 생명을 각각, 그러니까 극단화시킨 그러한 생명관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생명을 극단화시킨 거는 이제 묵자 계열의 학자들이 그렇게 했고, 자연 생명을 극단화시킨 경우는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서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할지라도 난 이거 안 뽑아주겠다라는 주장을 한 위아주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양주 계열의 학자들이 주장을 한 그런 생명관이라고 어, 그런 생명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게 이제 육체적이 아니라 자연적 생명인데요. 제가 이렇게 빠따붙이게 하다가 저거를 고치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회적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면 사회적 죽음이 되는데, 그러면 사회적 죽음이 언도되는, 사회적 죽음이 야기되는 계기들은 뭐냐? 그게 이제 아까 살펴봤던 형벌인 건데, 그게 뭐 궁형이나 추방이나 소외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예.
이제 이 부분은 궁형이나 추방이나 그다음에 소외가 얼마만큼 이 중요한 그런 사회적 이 삶이 끝났다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력이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들이었는가에 관한 선행 연구들과 저의 연구를 조금 정리해 놓은 부분들이고요. 이 세 사람은 예컨대 이렇게 같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다 역량도 뛰어났고 도덕적으로도 자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사회적으로는 불우했고요. 그러한 것들을 발본저서라는 글쓰기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당함을 이게 주장을 하는 입증을 하는 그러한 양태를 보였고요. 사회적인 죽음의 계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방, 소외, 궁형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적인 죽음을 대하는 방식들이 달랐습니다. 구로는 바로 투신을 했고 가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위가 소멸되자 스스로 그러니까 1년여 동안 울면서 죽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지연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조부라는 이 가이가 쓴 작품을 보면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 사이의 경계가 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가는 게 이 사람에게는 죽어가는 거고 죽어가는 게 곧 이 사람한테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자연적인 죽음, 자연적인 삶이 이 사람한테는 무의미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유의 원천은 이제 장자로부터 비롯되기는 한데 또 약간 결이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천은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완성해야 된다, 완수해야 된다라는 그 이제 명분을 갖고 살았다고 해서 기존의 대부분의 논자들은 사마천의 그 궁형을 당한 다음에 자결하지 않고 살아내는 이러한 삶의 양태에 대해서 구차하게 살았다 해서 중국어로 그러니까 한문으로 구활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활의 관점에서 사마천의 삶을 보는데 저는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생명이 소진된 다음에 사마천은 제2의 사회적 생명을 구현을 했다. 바로 이 제2의 사회적 생명을 제가 이제 다음 장에서는 역사적 생명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그렇게 포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쓴 문학 텍스트를 통해 가지고 사마천은 작업을 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그런 행위를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마천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또 다른 생명의 한 양태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생명을 획득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도표 형식으로 정리를 한 거고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 결국 사마천은 불언의 죽음에서 바로 죽었느냐, 가히처럼 지연된 죽음을 선택했느냐, 그 차이만을 봤던 게 아니라 어떠한 죽음의 양태이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대하는 그 근거로서 뭐를 동원했는가, 이 차원에서 역사적 생명이라는 말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와의 대화 아니면 역사를 자기 영혼에 품는다든지 자기 실존에 품는 그런 식의 어떠한 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을 사마천이 읽어내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사마천한테 그런 것들을 이 열전을 통해서 읽어냈습니다. 가히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랬을 때 그러면 역사적 생명이라는 것이 뭐 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만약 역사적 생명이라는 이러한 어떠한 이, 이 가설 혹은 이러한 명제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러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적 생명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됐는데라는 질문에 적어도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최소한 역사적으로 도도한 전통을 형성해가지고 흘러왔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학입니다. 공자나 맹자가 열심히 젊었을 때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뜻을 받아줄 수 있는 위정자를 찾아서 천하를 주유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노년이 돼서는 자기 고향으로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강학, 그러니까 교육을 했고 하나는 저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저는 이것의 의미를
자기가 죽어 없어진 다음에 미래를 능동적으로 빚어가는 그런 기획이다. 그러니까 능동적 미래 기획이라는 차원에서 포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학설을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시킨다라면 내가 죽어 사라진 다음에 혹시 이들의 세상에 제대로 돌아가서 이들이 뭐 위정자가 되고 또 재상이 돼가지고 나한테 배운 그 사상을 세상에 펼친다라면 그건 내가 그 세상에 계속 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죽어 없어져도 미래를 내가 그런 식으로 기획을 한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게 이제 맹자가 말했던 세 가지 즐거움 중에 왕노릇한 것은 거기에 끼지도 못한다라는 세 가지 즐거움 중에 하나가 천하 영재를 얻어서 기록한다라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맹자의 그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또 하나가 이제 밟은 져서 서두에 말씀드린 책을 씀으로써 이제 미래를 기획하는 그런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연명이라고 하는 후대에 아주 유명한 이 자연파 시인이 있는데요. 전원파 시인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반사부르서라는 거를 쓰는데 여기에서 행실 닦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라는 게 의롭게 산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자그마한 성 한 채조차도 보답받지 못한다. 응? 그러니까 이래서 옛사람들이 고인들이 비분 관계를 써내면서 거듭 뜻을 펼치고, 그러니까 밟은져서 한다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얘기를 쓰는데 저때 그 고인이 바로 동중서라는 사람하고 사마천입니다. 아까 이제 사마천의 부르부라는 그러한 것도 이제 같이 제가 다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도연명이 또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씁니다. 또 사마천은 역사를 쓰지만 자기는 일가의 언서를 이루겠다라고 분명히 이 태사공 자서에서 사기 집필 목적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썼는데 나는 철학, 나의 사상에 대해서 펼쳐내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앨분저서의 한 양태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적 생명이라는 것을 충분히 구현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사공 자서에 보면 옛사람들 후세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그러한 글들이 다 이런 식으로 이 밟은저서의 소산들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쭉 펼쳐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의 현재적인 의의 중에 하나는 사회적 생명이라는 것을 저 옛날에는 뭐 지식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확보해 가야 된다라고들 보통 얘기를 했다라면 오늘날에는 개인 차원과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생명이라는 것, 생명의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 혹은 마련해 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OECD에서 뭐 자살률 가장 높은 이 진짜 오명을 벗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역사가 우리의 실존이나 우리의 영혼에서 추방당해져 있는데 배제되어 있는데 이런 전통을 다시 복원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러한 문제 제기에 이런 식의 읽기가 하나의 학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